자, 이제 용익물권제도 첫 번째로 지상권제도를 좀 볼까요? 기초입문서론 213페이지인데 얘는 부동산 실무할 때 지상권제도를 볼 일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뭐 거의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주택과 관련해서 매매, 전세, 월세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지상권제도를 거의 볼 리가 거의 없고요. 일단 토지 하는 사람들은 조금 볼 여지가 좀 있고, 경매할 때도 뭐 법정 지상권 내용을 조금 볼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권 제도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개 실무할 때는 잘 볼 수 없는 제도인 거예요. 그다음에 얘도 또 열심히 수업해주면 한 7월달, 8월달 돼서 지상권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뜻풀이 하시더라고요. 지상권, 토지 위에 있는 권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제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얘는 어떤 경우냐면 먼저 그림을 좀 잘 보세요.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땅 주인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어요. 또는 나무를 이렇게 심고 싶다는 겁니다. 밑에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이게 지상물입니다.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지상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쉬운 건 이거 해봅시다. 을이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땅을 뭐 하면 되죠? 사면 되죠. 땅을 사면 되죠. 근데 매수 자금이 부족하다. 또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더 안 팔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으니까 이때는 차선책으로 토지를 빌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이용하는 제도가 지상권 제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을 때 이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에요. 다만 남의 땅을 빌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요. 다시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을 빌리는 방법은 모두 있고 모두 있다는 거예요.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에요. 채권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는 뭘까요? 이게 임대차입니다. 물권법 파트에서는 지상권 제도를 배우고, 그다음 임대차 파트에 가면 이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배웁니다. 대신 둘은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 임대차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이게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겁니다. 그럼 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신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힌트예요. 임대차는 얘는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럼 채권은 뜻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사람에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거죠. 그럼 을은 누구한테만 토지를 쓰게 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갑. 그러면 갑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을 때 신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 임차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결국 병이 건물 철거하고 토지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 을은 나가야 된다, 나갈 필요 없다, 나가야 되죠. 이걸 한마디 법원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그러죠? 그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러니까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임차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왕 땅을 빌리는 것 중엔 물건이 좋은 거예요, 채권이 좋은 거예요? 물건이 좋은 거죠. 물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제도보다는 빌려서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물건인 지상권에다가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지상권 279조 조문인데요. 일단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둘이 계약을 맺으면 되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여기는 계약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해볼까요? 갑이 을에게 내 땅을 직접 써도 좋다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토지에 대해서 무슨 가치를 을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걸까요? 사용가치예요, 교환가치예요? 사용가치죠. 밑에 사용가치 쓰시고, 사용가치를 넘겨준다 이 말은 네가 직접 써도 좋다, 그래, 이렇게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상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죠. 그러면 을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지상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 행위라서 몇 조가 적용되죠? 186조. 186조. 조문 다시 해봅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야?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뭐까지 맞춰야 되죠? 등기까지 맞춰야만 우리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림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누가 누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죠?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 다음 을은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에요? 을은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이다?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이다? 한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계속 자기만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누가 누구에게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랬죠?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갑이 한 거예요. 갑이 한 거예요. 갑이 지상권을 설정한 거고 을은 지상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이걸 똑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한 게 아니에요. 갑이 지상권을 설정한 겁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어요. 지상권 설정자. 그 다음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지상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한 을은 지상권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당권일 때도 반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드릴 테니까 갑이 한 거고 을은 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뭐예요? 뭘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 이게 지상권의 뜻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물을. 자, 여기는 지상권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든지 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단어가 소유, 사용입니다. 소유, 사용. 그러니까 이 단어를 꼭 사용해서 지상권의 개념을 말해 주셔야 됩니다. 지상권의 뜻이 뭐라고요? 소유, 사용입니다.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자, 그러면 여기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다음 토지를 현재 쓰는 권리입니다.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토지를 쓰는 게 이게 지상권 제도인 거예요. 또 칠판을 보실 건 뭐냐면 요 을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갑의 땅을 빌려서 쓰는 거죠. 그러면 지료를 내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 내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을 체결하면 을이 최소 갑의 땅을 3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또 뒤집어서 30년 동안 자기 땅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료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만 2번 지료를 지급하는 게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요? 성립 요건.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들여다봤더니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지상권을 성립시켜주는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합의만 있으면 또 등기를 하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전세권은 좀 달라요. 전세권은 조문 자체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을 성립시켜주는 요건이에요. 근데 지상권의 경우에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모든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일반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그냥 법정지상권 다 모든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닌 겁니다. 대신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해서 무상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봤듯이 지료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림을 잘 볼까요?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뭐라 그러죠? 나대지라 그러죠. 나대지. 그러면 현재 토지에 아무것도 없으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볼까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말이 앞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되니까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받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뒀는데 건물이 태풍 불어서 박살났어요. 그러면 을의 지상권이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해야 되죠. 존속해야만 또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은 뭐라고 표현하죠? 지상물. 자, 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물권, 채권. 물권. 아까 물권의 뜻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자, 그러면 지상권자 을은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에게 사용하게 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직접이에요? 요구예요? 자, 이게 힌트예요. 지상권은 물권이다. 이게 힌트예요. 물권. 물권의 뜻이 뭐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 을은 갑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갑에게 사용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권리가 절대 아닌 겁니다. 이미 여기 볼까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을에게 뭘 넘겨주는 거죠? 사용 가치를 넘겨주는 거죠. 네가 직접 써도 좋다고 사용 가치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이미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갑에게 다시 한 번 더 사용하게 해줘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죠. 사용 가치가 이미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을은 그냥 땅을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 자기 땅을 쓰는 걸 그냥 참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무슨 의무? 소극적 인용 의무. 그러니까 인용이란 말이 참아준다는 거예요. 을이 자기 땅을 쓰는 걸 그냥 참아주는데 그친다. 이게 소극적 인용 의무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지상권의 뜻 읽어봅시다. 1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자, 그러면 아까 현재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지상권 확립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 건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상권이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안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다시,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 확립할 수 있죠. 건물이 멸실해도,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을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지상권은 지상물에 함께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니는 거죠. 그럼 법적으로 표현할 때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은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종성, 부종성이라 그럽니다.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을 부종성이라 그래요.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 학교론 시간에는 뭘 배우죠? 부증성이 배우죠. 그거는 좀 다르죠? 여기는 부종성은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 부증성은 늘릴 수 없다 그런 말이고. 자, 그럼 다시 원래 들어와서 그럼 지상권은 부종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지역권 공부하고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공부할 때 얘네들은 다 부종성이 있어요. 근데 제한물권 6가지 중에서 오로지 딱 하나만 부종성이 없는데 그게 바로 이게 지상권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더.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객관식 문제 엄청 많이 풀게 됩니다. 다시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쉬운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때 임차인에게 최단 존속 기간 10년을 보장해 주는 게 임차인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장 존속 기간 100년을 보장해 주는 게 임차인에게 좋을까요? 최단 10년이 임차인에게 좋은 거예요? 최장 100년이 좋은 거예요? 자, 먼저 최단 존속 기간 10년. 이 말은 임차인이 암만 못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10년간은 무조건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최장 존속기간 100년. 이 말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존속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최장 존속기간 100년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몇 년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100년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1년으로 정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최단 존속기간 10년은 당사자가 1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몇 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10년 동안 무조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경제적인 약자를 보여주려면 무슨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장 존속기간은 아무리 길게 보장을 해줘도 별로 의미가 없고, 경제적 약자를 보여주려면 무슨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하나씩 여러분이 잘 외워나가야 됩니다. 그냥 듣고 끄떡끄떡 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립니다. 여기는 무조건 다 통째로 다 외우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단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단
일단 있다 없다도 잘 외웁니다.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있다. 이게 280조 1항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1호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30년으로 되어 있어요. 2호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15년으로 되어 있고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 외워볼까요? 먼저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몇 년이죠? 30년, 15년, 5년. 30년, 15년, 5년. 자, 그럼 여긴 필기를 좀 합시다. 30년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요. 견고 그리고 수목을 씁시다. 견고, 수목. 견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때는 최소 딱 몇 년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수목, 나무 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면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다. 30년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5년은 땡땡 하시고 공작물을 쓸까요? 이렇게 외우세요. 정확하게는 건물 이외의 공작물입니다. 건물 이외의 공작물. 근데 그냥 공작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공작물의 뜻이 뭘까요? 공작물, 공, 인공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 다 공작물이죠. 건물은 공작물에 해당돼 안 돼요. 건물. 사람이 만든 거 맞죠? 공작물 맞죠? 그다음 뭐 건물, 그다음에 뭐 책상, 핸드폰, 송전탑, 육교 이런 것들은 다 공작물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은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공작물. 자, 그다음 15년에 땡땡 하시고 여기는 X 이렇게 할까요?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면 견고, 수목은 몇 년이에요? 30년. 그다음 공작물,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몇 년? 5년. 이도 저도 하는 경우가 15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견고, 수목은 몇 년? 30년. 공작물은 5년. 이도 저도 하는 경우는 15년.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7번 볼까요?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다 정하세요. 최소 몇 년간 보장이 될까요? 그 다음에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최소 몇 년간 보장이 될까요? 그 다음 육교 설치를 위해서 육교 설치를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은 겁니다.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목조 건물이죠. 목조 건물을 지을 생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냐 이겁니다. 자, 그럼 이때 각각 최단 존속 기간의 합은 몇 년일까요? 산수 해보세요. 정하셨어요? 자, 이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견고죠, 견고. 견고한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니까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는 거죠? 30년. 눈 뜨고. 그 다음에 소나무죠. 소나무는 수목이니까 몇 년이죠? 30년. 육교를 잘해야 되죠. 육교는 뭐죠? 여기죠.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니까 몇 년이죠? 5년. 그다음 목조 건물은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도 저도 하는 경우니까 얘는 몇 년이죠? 15년. 자,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거? 먼저 30하고 30을 더하면 얼마예요? 60이고 5를 더하면 65죠? 65 더하기 15죠. 15. 자, 일단 이렇게 해서 0 하나 올라가는 거죠. 얼마예요? 80. 자, 이거 제 모의고사 차례가 돌아오면 1번 문제로 내도록 하겠어요.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답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1번 60년, 2번 70년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빵점이 절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기억해둘 건 먼저 지상권자 보호를 위해서 최단 존속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없다? 있다. 몇 년이라고요? 30년, 15년, 5년. 나중에 전세권 제도하고 임대차 제도하고 다 숫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암기사항이 뭐 공법보다는 뭐 많지는 않죠.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요. 그 학교론도 제 시험장 가보니까 학교론도 이거 그 시험 문제 민법도 다 풀고 그다음에 학교론 문제 봤단 말이에요.
뭐 합격하려고 본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분위기 전달해 주려고 가본 건데 어쨌든 학교로 문제를 보면서 좀 충격 많이 받았어요. 아, 이거 1년 안에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박스에 뭐 사례 그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엄청 많더라고요. 계산 문제 9문제가 봤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민법 사례 문제보다도 박스 그 계산 문제가 훨씬 길더라고요. 야, 이거 사람들이 풀어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 학교란 쌤이 그 계산 문제를 잘 정리를 해주니까 많은 도움을 받기는 한데 실제 그게 수업 시간에 들을 때 하고 막상 자기가 푸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풀려고 계산기 가져가도록 하죠. 계산기. 근데 제 고사장에서 계산기 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계산기에 두들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어렵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시험은 볼 필요가 없어서 나오긴 했는데 2차 시험도 대부분 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거죠. 공법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 중개사법은 지금 많이 어려졌죠. 옛날엔 법령 유제 출제에 이어서 중개사법에도 보통 한 80, 90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민법 문제가 많이 나는 바람에 보통 뭐 평균에서 한 70점 그 정도죠. 공시하고 세법도 이렇게 올라간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 과목이 다 어려워진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6개 대비해서 동차를 합격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좀 많이 하셔야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공부하려고 하는 습관이 좀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우리 기초과정 끝나면 이제 한 주 쉰다고 얘기 드렸죠. 그때 1주차부터 7주차까지 맨 끝에 보면 그 핵심 요약 정리해 준 거 있죠. 그러면 다시 모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 주 쉴 때 그걸 잘 보고 써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막히면 그 부분에 관한 강의 꼭 듣고 기초과정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자꾸 복습을 해두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합시다. 아까 지상권자 보호를 위해서 최단 존속기한 제한 규정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최장 존속기한 제한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을 넘지 마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최장 존속기한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을 넘지 마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자, 그럼 옆에다 하나 써볼까요? 그럼 이때 이렇게 하시고 그럼 과연 영구무한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게 과연 되겠느냐 입니다. 그러니까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또 지상권 한번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자기 땅을 영구무한으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무한의 지상권 설정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따름이에요? 판례에 따름이에요? 판례에 따름이죠. 여러분 생각대로 찍으면 자꾸 틀리게 되죠.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아까 지상권의 경우에 지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로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지상권 설정 시에 영구무한으로 정해도 계속 영구무한으로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값이 올라갔어요. 지가가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는 또 지로 증액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죠. 영구무한으로 땅을 빌려주는 대신에 대가를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무한으로 지상권 설정하도록 해도 지상권 설정자가 합의만 하면 뭐 별로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결론 이게 중요합니다. 영구무한에 지상권 설정된다 안 된다? 된다. 영구무한에 지역권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권의 존속권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영구무한에 지역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영구무한에 임대차 계약은 돼야 안 돼요. 되죠. 다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라? 판례에 따라. 판례가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영구무한에 수험생은 돼야 안 돼요. 영구무한에 수험생은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겠죠. 세 개. 영구무한의 지상권, 그다음 지역권, 임대차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 맨 끝의 내용은 소멸통을 제도인데요. 소멸통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땡땡 하시고 이렇게 한번 써봐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소멸통고에다가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는 최단 존속기간을
존속견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따져서 30년짜리 줄 건 30년으로 해주고 그 다음 15년짜리는 15년을 해주고 5년짜리는 5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상권의 존속견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지상권에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일단 지상권에는 소멸 통고 제도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세권에만 있고 지상권에는 소멸 통고 제도가 없습니다. 또 하나 281조 2항 내용인데요.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짜리를 줍니다. 다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중간짜리를 준다는 겁니다.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그 기초인문서 복습할 때 280조, 281조 조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0조, 281조 조문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다시 원래 들어옵시다. 왼쪽에 와서 지상권의 뜻 해봅시다. 처음에 제가 드린 질문이 이거예요. 갑에 땅 위에다가 을이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걸 물건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지상권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상권의 뜻 읽어보겠어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자, 그 밑에 이 지상권의 경우에 많은 자본을 들이죠. 그럼 실제로 토지 사용의 대가로 뭘 지급하죠? 지료 내고 또 건물 지으니까 건물 신축하는 당연히 건축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을은 많은 자본을 들인 거예요. 자본을 투하했어요. 그럼 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 처분 방법도 늘 시험 문제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읽어보겠어요. 첫 번째 뭐죠? 양도. 두 번째 임대. 세 번째 담보 제공. 자, 그러면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고 갑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조그맣게 씁시다. 그럼 요 양도할 수 있다는 건 을이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지상권 설정받고 갑의 토지를 빌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둔 겁니다. 첫 번째는 양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건 건물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입니다. 뭘 양도할 수 있다고요?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대죠. 임대. 이때 임대는 건물을 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을 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임대할 수 있다? 아니면 지상권을 임대할 수 있다? 여기는 토지. 찍는 것마다 계속 틀리죠. 여기를 연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담보 제공인데요. 여기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상권입니다. 자, 일단 얘를 정확하게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상권자가 많은 돈을 들였고 그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분방은 세 가지를 만들어줬는데 첫 번째는 지상권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상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분 방법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자, 그다음 뒤에 여기도 중요한데요. 그 밑에 이 세 가지 처분 행위를 할 때 지상권 설정자 갑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원래 그 세입자들은 전대 같은 걸 하려면 다시 임대차 하려면 집주인의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권자가 처분 행위를 할 때 설정자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갑의 동의 없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갑이 반대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애초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에다가 을로는 처분 행위를 못한다 이렇게 금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금지하는 특약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도 필요 없고 동의도 필요 없고 금지도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묻고 꼭 쓰기 바랍니다. 여기는 완전 자유라고 써봐요. 지상권의 처분은 완전 자유라서 어떠한 내용의 제한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뭐도 필요 없고 동의도 필요 없고 금지하는 것도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지상권의 처분은 완전 자유이다. 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현실적으로 지로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안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내는 경우만 때렸죠. 자, 그러면 지로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그림 보고 한번 처리합시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지료를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했고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지료를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한 겁니다. 근데 우리 2001년도에 지료 100만 원을 안 낸 겁니다. 2001년도에 지료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 2002년도에 지료 100만 원을 또 안 낸 겁니다. 2003년도에도 지료 100만 원 안 냈어요. 총 몇 년간 체납했죠? 3년 체납했죠. 체납한 금액은 얼마예요? 3대. 자, 그러면 갑은 의무 위반 시에 나오는 제도가 소멸 청구예요. 너 지료를 너무 많이 안 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내 땅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게 소멸 청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가분들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자, 이제 기준을 기억해야 되죠. 이거예요. 2년 이상 지료 체납 시에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이상요? 2년 이상. 몇 년 체납했어요? 3년 체납했으니까 당연히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2001년하고 2002년도까지 지로 이렇게 각각 100만 원을 안 낸 겁니다. 그러면 3년 체납을 했을 땐 당연히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게 맞죠. 여기는 딱 2년만 체납한 거죠. 이러면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2년 이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이니까 2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럼 딱 2년 체납한 경우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런 경우를 봅시다. 2001년도에 지료 100만 원 안 냈어요. 근데 2002년도에는 지료 또 1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 다음 2003년도에 지료 100만 원을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건 연속해서 2년 체납한 경우고 여기는 총 2년 체납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여기서 좀 갈리겠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때 2년이라는 건 잘 들어옵니다. 체납한 지료의 합산액이 2년분에 이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체납한 지료의 합산액이 2년분에 이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몇 년치가 얼마가 되면 200만 원이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연속한 체납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체납한 지료의 합산액이 2년분에 이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왕 내용을 정리한 김에 다 한번 해봅시다. 2001년도에 갑이 2001년도에 을이 지료 50만 원을 내고 50만 원 안 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통째로 다 안 내는 경우보다는 일부 내고 일부 안 내는 경우가 더 많죠. 2002년도에도 50만 원 내고 50만 원 안 냈어요. 2003년도에 50만 원 내고 50만 원 안 냈어요. 자, 그럼 체납한 횟수는 몇 년이에요? 체납한 횟수는 3년. 3번 체납한 거죠. 체납한 금액은 150이죠.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2년 이상.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아니, 없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200만 원이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여기는 체납한 횟수는 3번이지만 안 낸 돈을 다 더하면 얼마밖에 안 돼요? 150밖에 안 되잖아요. 150밖에 안 되니까 아직 200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체납한 지료를 합산한 금액이 2년분에 이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다 차임할 때 다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2년치가 되었을 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이게 지상권에서 제일 많이 출제됐던 내용인데요.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 지상권 설정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료를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했고 이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를 했어요. 갑은 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병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지상권자로 사용 수익하고 있던 중에 갑이 병한테 토지 팔았다는 거예요. 그다음 을은 갑이 소유자일 때 100만 원 체납했어요. 그다음 병이 소유자일 때 또 100만 원 체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총 200만 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병은 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럼 또 그걸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게
그 2년 이상 지혜로 체납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갑이 소유자일 때 총 2년치가 돼야 돼요. 또 병이 소유자일 때 총 2년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갑에 대해서 체납한 금액이 병에게 승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연체한 지료는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결국 병이 소유자일 때 아직 200만 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병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지료 관련 내용을 쭉 이렇게 해드렸는데 지금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해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하고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러분 생각대로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계속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무한의 수험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면 뭐 실무를 하셨던 분이든 그렇지 않았던 분이든 항상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대로 먼저 자기 머리를 바꾸려고 애를 쓰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생소한 학문을 공부를 하는데 그냥 자기 주관,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각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들은 일단 먼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나중에 학교서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런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될 건 아니에요. 나중에 기본 과정 하면 지료에 관한 내용 훨씬 더 자세하게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외우고 넘어갈 건 이겁니다. 기초 과정에 넘어갈 건 외우고 넘어갈 건 이거예요. 지상권의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 지상권자가 어느 정도 지료 체납 시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2년 이상 지료 체납 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를 보시고 지상권의 뜻이 뭐죠? 뭐 이름은 곤란한 거예요. 이름은. 자, 그러니까 항상 그 두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소유, 사용. 소유, 사용.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직접이라는 단어 집어넣습니다.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에 부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부정성 없죠. 그 말이 이제 이거예요.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 성립할 수 있고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그 다음 또 지상권자 보호를 위해서 최단 존속기한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몇 년이죠? 30년, 15년, 5년. 어떤 게 30년짜리죠? 견고수목. 견고수목은 30년. 공작물은 5년.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15년. 최장 존속기한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연구무한에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된다. 다음 지상권의 경우에 소멸 통고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의무 위반일 때 소멸 청구는 있어도 소멸 통고 제도는 있다 없다? 없다. 걔는 따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즉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최단 존속기간을 존속기간으로 보죠. 30년, 15년, 5년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로 하여금 지상권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이게 세 가지죠. 세 가지. 읽어봅시다. 양도, 임대, 담보제공. 이때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또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까지 해둡시다. 여기까지 해두고 쉬었다가 지역권이다 하면 좀 잘릴 것 같아요.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쉬었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